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3편의 제5장의 제3절 질권입니다. 먼저 개념을 보겠습니다.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또는 채권과 같은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금전을 대여받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권은 간편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고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모두 보유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담보 수단입니다. 그러나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 모두 해당 목적물을 용익할 수 없어서 그 목적물의 용익 가치가 사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저당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 정책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이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눠서 보겠는데 우선 동산질권을 보겠습니다. 동산질권의 개념입니다. 동산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입니다. A가 시계를 맡기고 B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B는 A가 변제할 때까지 시계를 유치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 시계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질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정질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죠. 현행법은 부동산 질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되면 부동산의 용익 가치가 사장되기 때문이죠. 등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도 같은 이유에서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립을 보겠습니다. 질권은 질권 설정 계약과 인도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이 성립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목적물입니다. 질권의 목적물, 즉 질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산이 양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질물을 경매해서 그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인데 만약 물건에 양도성이 없다면 질권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목적물의 인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33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권 변동에 관해서 의사주의를 취했던 의용민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사자 의사만으로 질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질권 설정 사실이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서 거래 명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에서 제330조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점유 개정은 질권 설정을 위한 인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질권의 공시를 통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실제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양도담보에서는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담보 채권인데요. 이것도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채권과 기한부 채권인데요.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질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즉 피담보 채권은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근질입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차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근질할 때 이 근자 있죠. 뿌리 근자. 이 근자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담보를 얘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근저당과 달리 민법에 근질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근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학설상 이견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근질의 기초가 되는 거래 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비록 채권액이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제로가 되어도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효력을 보겠습니다. 이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문제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물인데요. 질권 설정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질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칩니다. 다음으로 과실인데요.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효력 범위의 확장입니다.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해서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 동산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민법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저당권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과의 이익 조정을 위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60조이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질권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저당권보다 질권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넓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달리 질권에서는 후순위자에 대한 보호가 거의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질권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360조와 같은 제한이 질권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적 효력입니다.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동산의 복수의 질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A가 X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가 B에게 임대를 해준 갑동산을 B에게 임대해 줬는데 B에게 임대해 준 갑동산을 질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A가 다시 이 Y로부터 또 금전을 차용하면서 동일한 갑동산을 질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 경우에 X, Y 모두 질권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권의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이 사안에서 X의 질권이 Y의 질권에 우선합니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질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질권의 유치적 효력에 대해서는 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런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동산채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변제권의 원칙적인 행사 방법인데요. 이것은 경매입니다. 경매 대금이 채권의 변제에 모자라게 되면은 따로 집행 권한을 얻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40조 1항이죠. 다음으로 우선 변제권의 예외적 행사 방법인데요. 간이 변제 충당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그런 간이 변제 충당이 인정됩니다. 이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것이죠. 다음으로 유질계약 금지의 원칙입니다. 339조인데요. 질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질물을 환가해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해서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는 것, 이런 것을 널리 유질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은 변제기 전에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양도담보의 형식을 취해서 339조를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유질계약은 유효합니다. 변제기 도래 후에 유질계약은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의 일종입니다. 다음으로 동산질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겠습니다.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질권자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질권에는 이 213조와 214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이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질권에 준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서 질권자에게 이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용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입법적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준용해서 빠뜨린 것은 입법적인 실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질권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인데요. 전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권자가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투하 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질에는 질권 설정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승낙 전질과 질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책임 전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343조, 324조 2항 그리고 336조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의하게 되면은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336조는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두 규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승낙 전질에 관한 얘기고요. 336조는 이 책임 전질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전질 중에서 먼저 책임 전질을 보겠습니다. 개념입니다.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의 승낙과 상관없이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 전질에서는 질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도 전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 전질은 권리질권의 성질도 아울러 가집니다. 이 337조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 337조는 책임 전질의 권리질권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질권 설정 계약과 인도입니다.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질무를 인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질권의 범위 내라고 하는 요건인데요. 전질권의 내용이 원질권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질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원질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원질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질권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한 때에는 전질권도 소멸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 책임 전질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전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무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질권자, 즉 전질권 설정자죠. 이 전질권 설정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권자가 전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이죠. 질권자가 전질을 하게 되면 원질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전질권자가 전질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원질권의 피담보 채권도 변제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질은 피담보 채권의 입질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권 양도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337조가 바로 그건데요. 이 337조는 채권 양도와 유사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승낙전질입니다.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승낙전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질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질물을 다시 입질하는 것입니다. 승낙전질은 질물을 다시 입질하는 것이지 피담보 채권을 입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책임전질과 그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낙전질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이 승낙전질에서는 원질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이 없습니다. 전질권 설정자가 전질 사실을 원질권 설정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337조 이것은 책임전질에 관한 규정입니다. 책임전질과 달리 승낙전질에서는 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승낙전질은 승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질권 설정자가 이 원질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원질권은 소멸을 합니다. 그러나 전질권자의 질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전질권자는 질무를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권리질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 아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입니다. 가령 이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A의 B에 대한 채권 이거를 담보로 해서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 뭐 이런 경우가 권리질권의 예가 되겠죠. 권리질권의 목적물은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은 희박하고 오히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권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아까 봤던 동산질권과 같은 취지이죠. 그리고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질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의합니다. 권리질권 중에서 채권질권을 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질권의 설정 방법입니다. 채권질권은 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합니다. 이 347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 규정은 우리 민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 이 347조는 346조와 중복됩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증서가 단순히 증거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 이 권리질권에서는 채권 증서가 성립 요건으로 전환되는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347조는 입법상의 실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별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명채권을 보겠습니다. 이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걸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나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에 관한 451조를 준용합니다.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증서에 배설을 해서 질권자에게 교부를 해야 질권이 효력이 생깁니다. 무기명채권은 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저당권부 채권인데요. 이 저당권부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해서 그 저당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돼야 되죠. 그런데 채권의 입질은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권의 입질에 수반해서 저당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저당권 위에 질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민법은 저당권부 채권을 입질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질권의 효력입니다. 먼저 유치적 효력입니다.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것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채권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동산질권에서와 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질권 설정자의 채권은 질권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입니다. 채권 질권을 실행해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에는 채권의 직접 청구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의 직접 청구인데요.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질권자가 설정자, 즉 채권자를 대위해서 청구한다든가 또는 집행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입질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채권의 목적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예컨대 X가 Y에 대해서 특정 동산인 갑의 인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X가 이 채권을 A에게 채권 질권으로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질권자는 입주 채권의 목적인 갑 물건에 대해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산 질권의 실행과 동일한 과정으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입니다. 채권의 추심, 전부,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입질 채권을 질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입니다. 채권의 추심, 전부, 환가, 즉 현금화죠.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요구되지 않고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채권 질권 외에 기타의 권리 질권입니다. 주식 위의 질권, 그리고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각 관련 특별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